두 남성을 태운 자동차가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무언가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자 끼익 하는 소리가 사방을 울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마티아스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마티아스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과학자를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진이라는 것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저는 사진이라는 것은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사진을 찍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었죠. 남들이 찍을 때 손가락으로 V를 하며 함께 참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상황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녀는 정말 사진에 진심인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 포즈일 때 가장 빛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필 남자친구인 제가 사진을 너무 못 찍어서 다시라고 외치던 그녀였지만요. 그러던 중 제가 딱 한 번만 찍었는데 그녀가 잘 찍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정말 사소하지만 그때 묘한 성취감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그런 생각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사진을 더 잘 찍고 싶어서 하나, 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되었죠. 감정 표현에 서툰 제 모습이 귀엽다며 사귄 것이었는데 헤어질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싫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 때문에 시작한 사진이었으나 혼자가 된 후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더 열심히 사진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각도가 가장 아름다울지 말입니다. 항상 계산하고 구도를 맞추고 인체 공부까지 해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 사진에서 가장 아름답게 비춰질지 고민했었죠. 그날은 오기로 한 모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한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빈 시간이 무료하게 느껴지더군요. 밖에서 새로운 구도를 촬영해 본다는 생각에 신이 났었는데 한순간에 기분이 안 좋아졌죠. 그래도 밖에는 나왔으니 뭐라도 찍어보자는 식으로 보이는 대로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건물, 작은 동물들. 사람을 제외하고 다 찍었던 것 같아요. 구도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사진을 찍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러가 있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의 시간이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빨리 돌아갈 것을 그랬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찼죠. 집에 도착하고 한숨 푹 자고 난 다음 날 어제 찍었던 사진을 보자 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구도가 하나도 맞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보다 매력적으로 보였죠. 꾸며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몸소 느꼈습니다.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큰 잡지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이라면 잡지사에서 저를 인정해 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를 뽑아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제 사진은 잘 찍기는 했으나 사진을 보는 사람에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죠. 그러던 중 작은 회사에서 저를 뽑았습니다. 의류 쇼핑몰이라서 느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냥 옷이 강조되게 찍으면 된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열정을 넣어서 찍었으나 점점 그 생활에 지쳐갔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찍어가니 사진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죠. 칭찬은 받았으나 전혀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자 오랜 친구였던 한국인 영우를 만나게 되었죠. 영우는 그림작가 지망생이었지만 회사를 다니는 현실을 택했던 친구였죠. 하지만 영우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회사에서는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한번 시작된 일의 마무리는 항상 완벽으로 끝내던 친구였거든요. 영우는 자신이 잘하는 게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림작가에 대한 열망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 또한 현실에서 안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영우는 제 표정을 보고서는 갑자기 휴가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더듬어 휴가 시즌을 알려주었죠.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가 시즌마다 멸종위기종을 찾아서 찍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영우를 바라보았죠.
영우는 제 사진에 이야기를 붙여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영우와 저는 휴가 기간에 맞춰 중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땅이 넓으니 멸종 위기종이든 특이한 동물이든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우가 한국에 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 가장 가까운 중국을 택한 것이기도 했죠. 마침 저 또한 시간이 남으니 같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가자마자 곤욕이었습니다. 정말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의 습기가 저를 감싸는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 때마다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만 대화를 걸어와서 당황스럽더군요. QR코드로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 점도 꽤 불편했습니다. 물론 돈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QR코드로 결제를 하더군요. 이유를 알고 보니 중국에 위조 지폐가 많아서 QR코드로 다 변경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신기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중국에서만 산다는 동물을 찾기 위해 산으로 가려고 했으나 무슨 일이 생길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워낙 땅이 크다 보니 소수민족들이 산에서 산다는 이야기도 많고 만약 저랑 영우가 잘못 발을 들이면 공안에 끌려가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결국 중국에서 유명한 동물인 판다 서식지를 갔었습니다. 유명하다는 말에 걸맞게 사람도 많고 판다도 많더군요. 하지만 전혀 이렇다 할 사진은 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이라는 느낌보다 케이지 안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거든요. 그렇게 중국에서 허탕만 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놀러 온 것이었기에 사진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렸습니다. 영우가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을 때 저는 한국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아 보이더군요. 허허벌판에 고층 빌딩들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많은 아파트 사이로 당연하게 산이 보이는 것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죠. 저 혼자 고즈넉한 한국의 풍경을 즐기는 나날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평안하게 느껴지더군요. 한국에서의 볼일을 마친 영우가 갑자기 저에게 등산을 가자고 하더군요. 뭔가 사진 하나 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승낙했죠. 하지만 등산이란 개념이 저와는 다르더군요.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하면 설렁설렁 주변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우는 정말 앞만 보고 올라가더군요. 뜬금없지만 영우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이 역시 한국인답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제가 뒤처지자 격려도 해주고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정상에 오르니 정말 뿌듯하더군요. 예전의 사진 때문에 처음 칭찬을 받았던 날처럼 성취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이라면 딱 질색이었는데 숨을 쉴 때마다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가 정말 기분 좋더군요. 저는 영우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우와 산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삼계탕이라는 음식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면서 저를 식당으로 끌고 가더군요. 솔직히 삼계탕을 처음에 봤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달걀 형체를 그대로 둔 채로 요리한다는 것도 좀 당황스러웠고 하나씩 발라 먹어야 하는 것도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맛은 있더군요. 먹으면서도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백한 요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딱 담백한 맛에 그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 많은 편이라 든든하게 먹고 밖에 나오니 이미 사방이 깜깜해졌더군요. 영우가 한국에서 쓰는 아버지 차량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숙소로 향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데 차 앞으로 휙 하고 뭔가 나타났죠. 다행스럽게도 천천히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우는 차를 재빠르게 멈출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는 처음 보는 사슴이었죠.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입 사이로 긴 이빨이 보이더군요. 그 긴 이빨이 특이해서 그런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영우에게 저 동물을 아냐고 물었더니 고라니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차에서 내려 고라니가 도망가기 전까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분신처럼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 것이 정말 다행인 순간이었죠. 한참을 찍어낸 후에야 고라니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말 미친 사람인지 알았다는 한마디를 남기더군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오직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숙소로 돌아와서 고라니를 찾아보니 멸종위기종으로 서양에서는 뱀파이어 사슴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었죠. 기다란 앞니 2개 덕분에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사실 중국에서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려고 했으나 숲에는 가지도 못했던 게 새삼 생각났습니다. 뭔가 운명처럼 느껴지더군요. 영우는 고라니는 한국에 널리고 널렸는데 멸종위기종인지 몰랐다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멸종위기종인 고라니가 한국에만 90%가 서식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멸종되어서 보호하려고 하는 고라니가 한국에서는 심지어 유해야 생동물로 지정까지 되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라니를 찾으러 다니고 사진을 찍고 도시에서도 적응을 잘 해나가는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오자마자 제 사진들을 한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제가 유독 들어가고 싶어 하던 곳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항상 저에게 불합격 통보만 날리던 그 잡지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잡지사에서 하고 있는 희귀동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우연한 계기로 봤던 고라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언제 멸종위기종을 볼 수 있었겠어요. 저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행을 제안해줬던 영우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되면 꼭 이 모든 공을 영우에게 돌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마티아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